여러분, 4월 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중동에선 지역에 48시간이 예고됐고 AI는 수능 시험장부터 글로벌 반도체 시장까지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막 도착한 핫한 기사들만 모아서 여러분의 하루를 관통할 인사이트,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수많은 자료들, 겉보기엔 거시적인 지정학적 위기부터 우리 동네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이야기까지 되게 제각각인 것 같죠? 맞아요. 스펙트럼이 엄청 넓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이슈를 꿰뚫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과 실용주의입니다. 생존과 실용주의예요? 네, 정보와 위기가 범람하는 이 격변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무기로 살아남고 있는지 오늘의 세상 읽기를 통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48시간 내 지옥문이 열릴 거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고 그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렇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미군은 이미 테헤란 인근 주요 교량을 파괴하고 원전이랑 석유화학 단지까지 공습을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군사시설을 때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굴러가는 에너지 공급망의 급소를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란의 반격 카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란 하탐 아람비아 중앙사령부가 국가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봉쇄를 암시했거든요. 아,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요. 거기가 막히면 타격이 엄청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해협은 단순한 지도상의 어떤 점이 아닙니다.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물류의 대동맥이거든요. 거기가 막히면 전 세계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요? 와, 그러면 물류비가 장난 아니게 뜨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즉각적인 운임 폭등,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는 거죠. 결국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아주 거대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데 우리로서는 조금 귀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었죠. 걸프협력회의, 그러니까 GCC 6개국 주한 대사들이 우리 정부를 만나서 원유랑 나프타를 한국에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이례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뭐 중동에 막강한 군사력을 파병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석유 한 방울이 아쉬워서 줄을 서는 마당인데 왜 하필 한국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걸까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 압도적인 정유 설비 기술력 때문인가요? 제가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중동은 다루기 까다로운 거친 식재료를 잔뜩 가졌는데 우리는 그걸 최고급 요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미슐랭 3스타급 주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가설을 세워봤거든요. 미슐랭 주방이라는 비유가 그 가공 능력 면에서는 훌륭한데요.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권력 구도를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아, 요리를 잘해서만은 아니다. 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철저한 상호 인질극 구조에 가깝습니다. 중동에서 나는 원유는 대부분 황함유량이 높고 엄청 끈적한 중지류거든요. 아, 찌꺼기가 많은 기름이요?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이 독성 강한 찌꺼기 기름을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뽑아내는 고도화 탈황 설비를 구축해놨습니다. 와, 수십조 원이요? 그럼 만약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중동 기름 안 쓰고 텍사스산 맑은 기름으로 시스템을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돌아서 버리면 중동은 자신들의 그 까다로운 원유를 대규모로 처리해줄 가장 확실한 글로벌 공급 기지를 영영 잃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들의 원유가 시장에서 죗값을 받으려면 무조건 우리의 설비를 거쳐야만 하는 구조적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우리가 우연히 튼튼한 닷을 주운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적 펀더멘털 자체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외교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네요. 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이런 실질적인 기초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 방패가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어의 논리를 주식시장으로 한번 옮겨와 볼까요? 제가 테슬라 자료를 보니까 이 펀더멘털이라는 방패 개념이 완전히 왜곡된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 주가 방어선 말씀이시죠? 네, 지금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35만 8천여 대로 전 분기 대비 14%나 급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부문은 아예 반토막이 났고요. 숫자로만 보면 엄청난 어닝 쇼크죠. 그런데 주가는 360달러 선에서 아주 기묘하게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기업 가치가 3천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이 자동차 실적 쇼크를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시장의 기대감이 실적을 압도하는 현상이죠. 솔직히 말해서 본업인 차가 안 팔려서 공장에 서는데 우린 화성에 갈 거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우주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버티는 건 은퇴 자금을 털어놓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겐 너무 위험한 환상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월스트리트는 지금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라는 프레임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프라 기업이요? 맞습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자율주행 데이터, 그리고 AI 로보틱스가 결합된 생태계는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중력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아, 생태계 전체의 가치로 본다는 거군요. 네, 인프라 기업의 가치를 단 한 분기의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는 건 마치 아마존 초창기에 그 책 판매량만 보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려 했던 것과 같은 오류일 수 있다는 거죠. 인프라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의 중력이라 와, 정말 시각이 확 트이네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런 거대한 서사로 주가를 방어한다면 철저하게 숫자라는 전공법으로 위기를 뚫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네, 바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맞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 여기도 대외 환경은 최악이었잖아요. 중동전쟁 여파로 반도체 필수 냉각재인 헬륨 공급망이 흔들렸고 무엇보다 구글이 그 터보퀀트라는 기술을 공개했어요. 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발표였죠.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사용량을 기존의 6분의 1로 확 줄여버리는 기술인데 상식적으로 수요가 80% 가까이 날아가면 주가는 폴라키아 정상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는 오히려 삼성전자 32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이라는 역대급 목표가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수요가 급감하는데 주가는 오른다. 이 모순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터보퀀트가 메모리 수요를 줄인다는 건 사실 단편적인 오해입니다. 이 기술의 파급 효과를 구조적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구조적으로요? 네, 하나의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양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AI를 구동하는 비용 자체가 획기적으로 싸집니다. 아, 비용이 내려간다. 네, 과거에는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거대 자본만 AI를 굴릴 수 있었다면 비용이 낮아지는 순간 일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심지어 개인 앱 개발자들까지 전부 AI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하, 진입장벽이 무너지는 거네요? 그렇죠. 기기 하나당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은 줄어들어도 AI가 탑재되는 디바이스의 전체 대수, 즉 전체 시장의 파이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와, 장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은 줄지만 그 장비를 사는 사람이 100배, 1000배로 늘어나는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시장의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범용 디램하고 DDR5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863%, 630% 폭등을 했어요. 엄청난 수치죠. 하지만 반도체는 늘 호황 뒤에 끔찍한 불황이 오는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이 폭등 뒤에 올 폭락의 리스크는 대체 어떻게 방어하고 있습니까?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업계가 빼든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LTA, 장기 공급 제약입니다. LTA요? 네, 과거 반도체 시장은 분기별로 가격이 요동치는 현물 시장 중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하고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 가격을 미리 묶어버리는군요. 그렇죠. 가격 변동 리스크를 상쇄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테슬라가 비전으로 시장의 중력을 바꿨다면 한국 반도체는 폭발적인 수요와 장기 계약이라는 기초 체력으로 이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있는 셈이죠. 와, 거시경제랑 빅테크 생태계가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를 재편하고 있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는 이 변화가 어떻게 와닿고 있을까요? 일상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죠. 네, 혁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골목 상권에 만들어내는 그 극단적인 명암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랑 아시아 대학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아이템이 있어요. 아, 그 AI 스마트 안경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루 1만 원에 대여되는 AI 스마트 안경인데 안경테에 미세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시험지를 딱 찍으면 AI가 실시간으로 답을 풀어서 렌즈 디스플레이에 띄워줍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일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손가락에 끼운 반지 형태의 컨트롤러로 몰래 조작까지 가능해요. 홍콩 과기대 실험 결과를 보니까 평균 72점이던 학생들 점수가 이 안경을 끼자마자 92.5점으로 치솟았습니다. 육안적 발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 현상을 그냥 학생들의 윤리의식 부재나 단순한 부정행위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시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시스템 붕괴입니다. 우리가 수백 년간 유지해온 대면 시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암기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외워서 푸는 거니까요. 하지만 단돈 10,000원짜리 기기가 그 능력을 완벽하게 압도해버린다면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 인간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이 안경은 교육과 평가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인 거죠.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대학생이나 학부모시라면 이 10,000원짜리 안경이 정말 피부로 확 와닿는 혁신의 그림자일 겁니다. 반면에 지금 배달 주문을 받으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이 혁신은 훨씬 더 잔인한 숫자로 다가오거든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비중이 무려 47.7%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네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는 뜻이에요. 75%는 연 2천만 원 미만이고요. 이게 매출이 안 나와서가 아니더라고요. 장사는 잘 되는데 정작 사장님들 주머니에 남는 돈은 없는 아주 기형적인 탈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의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종속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은 앱터치 몇 번으로 음식을 받는 편리함을 누리시지만 사실 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 비용이 있잖아요.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이런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수수료, 상단 노출 광고비, 라이더 비용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골목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족쇄네요. 거대 플랫폼의 시장의 규칙을 완전히 독점해버리면서 자영업자들은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는 치르는데 규모의 경제가 주는 이익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어요. 돈은 딴 데서 벌어가는군요. 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권력 구조가 골목 상권의 생존 마진을 어떻게 흡수해버리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무너진 시험 제도부터 플랫폼 수수료에 짓눌린 자영업자까지 시스템이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기술과 시스템의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바로 새로운 돌파구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우리의 핵심 키워드 실용주의가 등장합니다. 정부도 소비자도 감정적인 호소나 명분 대신에 아주 실용적이고 냉정한 방식으로 맞대응을 시작했거든요. 경기도가 6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음향 영상 카메라가 대표적이에요.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 때문이죠. 맞아요. 배달 플랫폼이 커지면서 오토바이 굉음이 주거지의 평온을 다 깨트려 놨잖아요. 사실 사람이 움직이는 오토바이를 일일이 쫓아가면서 단속하는 건 행정력 낭비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잡아세우기도 위험하고요. 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기술이 만든 부작용을 또 다른 기술로 제압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스마트 카메라에 소음 측정기를 결합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잡히면 즉시 오토바이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버리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와, 얄짤없네요. 2029년까지 이런 기기를 대폭 확충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인간의 노동력이나 도덕적 호소에 기대지 않고 철저히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극히 실용적인 행정의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실용주의가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상징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 사례인가요? 바로 유니클로의 완벽한 부활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 노제팬 불매운동 당시에 매장 텅텅 비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타격이 엄청 컸었죠. 그런데 최근에 하남 스타필드점이 매장을 33%나 확장해서 리뉴얼 오픈을 했는데 개점 당일에 수백 명의 대기줄이 늘어섰어요. 이미 작년에 매출 1조 3,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불매운동 이전 수준에 다 회복했더라고요.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타격을 극복한 핵심 전력은 스크랩앤빌드, 즉 부수고 새로 짓는 전략이었습니다. 스크랩앤빌드요? 네, 말은 쉽지만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 이걸 실행하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이거든요. 매장을 닫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재고 처리,
인력 구조 조정 같은 매몰 비용을 다 감수해야 하니까요. 엄청난 손해를 일단 감수해야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유니클로는 안 되는 상권은 과감하게 싹 잘라내고 검증된 핵심 상권의 거대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데 자본을 집중했습니다. 아, 될 놈만 확실히 밀어주는군요. 맞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불매운동의 불씨가 꺼진 자리를 채운 건 압도적인 가성비와 쾌적한 쇼핑 경험이라는 소비자의 실리였습니다. 맞아요. 소비자는 결국 이념이나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당장 내 지갑을 열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이득인가 이걸 계산하는 가장 냉정하고 실용적인 주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네. 시장은 항상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자, 오늘 지정학적 위기부터 우리 동네 상권까지 참 넓은 영역을 파헤쳐봤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 속에서도 끄덕없는 한국 정유설비의 구조적 방어력, 차가 안 팔려도 우주 생태계로 주가를 방어하는 테슬라와 기술 혁신으로 오히려 수요의 파이를 키우며 숫자로 증명해낸 반도체 기업들, 네, 아주 거대한 흐름들이었죠. 그리고 시스템을 붕괴시킨 10,000원짜리 AI 안경과 배달 플랫폼의 그늘, 또 그걸 넘어선 소음 단속 카메라와 유니클로의 대기줄로 대변되는 철저한 실용주의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대상의 룰이 바뀌는 속도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지정학적 충성도, 전통적인 학업 성적, 심지어 대중의 감정적인 이데올로기조차 더 이상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 과거의 무기들이 다 쓸모 없어졌네요. 네, 결국 이 혼란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압도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상황에 맞게 낡은 껍데기를 가차없이 버릴 줄 아는 차가운 적응력뿐입니다. 와, 차가운 적응력. 네, 오늘 이 모든 흐름을 짚어보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과거에는 영토가 넓거나 발밑에 석유가 묻혀있는 것이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네, 자원 기반의 권력이었죠. 하지만 보셨다시피 이제는 AI가 수백 년 된 평가 제도를 비웃고 한국의 탈황 기술이 중동의 막대한 원유 자원과 대등하게 맞서는 무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통장에 쥐고 있는 자본 그 자체보다 이 미친 듯한 속도의 변화 앞에서 얼마나 감정적 동요 없이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룰을 활용하느냐, 즉 여러분이 가진 적응력 자체가 인간의 유일한 계급이자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 아닐까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커리어 그리고 삶의 방식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세상 읽기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었습니다.